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송미인곡입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웠어? 이거 배우고 감동 배우고 하는 거야? 성민국은 1학기 때 했어요. 아, 1학기 때 했어? 그래서 넘어갔어? 그냥? 체험 봤는데. 그럼 이번에 그럼 송미인곡 가겠네? 그럼 그래서 대체로 감동 배우고 했나 보구나. 교과서가 그래도 겹치니까 이제. 그럼 이건 넘어가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죠? 그러면 요거 뒤에 있는 3인국으로 갑시다. 3인국도 1학기 때 혹시 배웠어? 이건 안 배웠어요? 그럼 요걸로 갑시다. 아마 이게 관동변곡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요 3인국의 내용과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리고 송미인국이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서 일단 3인국을 중심으로 가면 수업을 하고 이거랑 이제 사실 관동변곡을 배운 결정적인 이유가 한 군데가 있어요. 알겠죠? 비유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작품을 살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송미인국 문제는 선생님이 실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면 오늘 과제 중에 제막매가 부분만 풀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오세요. 알겠죠? 송미인국은 근데 조금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알겠지? 왜냐하면 비교해서 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요거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가사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역시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가사는 시대는 조선시대에 주로 쓰인 장르입니다. 자, 정확하게는 조선 초부터 개화기까지 쓰여요. 그래서 개화기 때는 개화가사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향유 계층은 자, 원래는 양반 사대부가 중심이었어요. 특히나 그 양반 사대부의 중에서도 남성들을 중심으로 하던 장르였습니다. 시조랑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바로 뭐다? 조선 후기 바로 평민과 그 다음에 부녀자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쓰는 노래도 등장을 하고 여성이 쓴 작품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허난서론의 규원과 같은 작품을 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성들도 이제 조선 후기에 들면서는 이제 가사 작품을 창작을 하기 시작해요. 알겠죠? 자, 향가의 특징은 그렇지? 자, 향가란다. 소리 가사의 특징을 보면 가사는 우리가 이제 장르상의 그런 특징으로 봤을 때 바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술갈래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죠? 교술갈래는 현대문학으로 치면은 가장 비슷한 게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수필은 주로 뭘 씁니까? 그렇지. 자기가 직접 작가가 겪은 일을 쓰는 게 수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소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화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 내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형식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가사는 교술갈래 즉 현대로 치면 수필의 일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운문의 특징도 갖고 있고 산문의 특징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운문적 요소를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바로 뭐다? 각 행위 한 줄 한 줄이 3, 4조 내지는 4, 4조의
사음보 율격을 취합니다. 3, 4조, 4, 4조 하니까 혹시 생각나는 장르 있지 않아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가 네 번에 걸쳐서 끊어 있는 거. 장르 바로 시조죠. 시조가 보면은 뭡니까? 초장이랑 중장 같은 경우는 3, 4, 3, 4, 3, 4, 3, 4 반복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3, 4조 내지는 4, 4조, 4음보 율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시조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격 가사의 경우는 그렇죠? 마지막 행위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습니다. 시조의 종장이 3, 5, 4, 3이거든요. 그죠? 근데 3 부분은 글자 수 고정이야. 근데 나머지 5, 4, 3 부분은 이제 형편에 따라서 한두 자 정도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발전된 형태다? 어떤 장르가 발전된 형태다? 그치, 시조랑 굉장히 유사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사는 바로 뭐다? 시조가 발전된 형태다. 그래서 가사도 그 내용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부분을 서사,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본사, 마지막 부분을 결사 이렇게 나눠요. 물론 본사의 경우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바로 산문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관동별곡도 배워봤고, 그치? 1학기 때 송민국도 배웠다면서, 그치? 요 작품들 보니까 길이가 어때? 길잖아, 그치? 바로 뭐다? 가사는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동별 같은 경우 교과서에 쓰면 보통 한 5장씩 돼요, 6장씩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긴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짤막하게 쓰는데 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에 제한 없이 쭉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사를 지칭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꼭 외워둬야 돼요. 가사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바로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행이 사음보씩 뭡니까? 길이 제한 없이 쭉 연속되어 이어진다라고 해서 사음보 연속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가사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사 작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술 장르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가의 경험을 많이 담는데 사미인곡도 마찬가지고 1학기 때 배웠다는 송미인곡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는 화자가 유배를 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유배 가사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목 옆에다 하나 쓰면은 사미인곡 같은 경우는 유배 가사. 화자가 유배지에 가서 쓴 작품이죠. 그리고 사미인곡, 송미인곡 마찬가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지사.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리워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을. 신하의 주인은 누구겠어? 그치, 바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다라고 해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걸 마음에 든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탕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지사가 바로 이 사미인곡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이 몸 삼기 실제. 이 몸이 태어날 때, 알겠지? 님을 조차 삼기 신이에서 님을 따라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이 님은 누구겠어? 그치, 바로 이 님은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를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정철이 살았던 시대 왕이 선조예요. 임진왜란 당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알겠지? 바로 이 사미인곡. 사미인곡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인데 바로 뭐냐?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바로 임을 향한 여인의 사랑에 비유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충성심을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임금님에게 충성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여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임금님에게 충성하겠다 이러면 좀 더 이제 간절함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조 자체가 이미 비유적인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귀신 없어. 그치? 됐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나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용상 마지막 행과 이제 호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한생연분이며 한평생의 인연이며 하늘 뭐랄 일이런가? 하늘이 뭐를 이루겠는가? 하늘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뭐를 이루겠는가? 그렇지, 안다가 되죠.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 바로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구분하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답이 있냐 없냐. 그래서 선생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서리법은 이꼴 박정너다. 알겠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작품 중에 답이 없는 물음이 있긴 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서리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이걸 통해서 화자와 임금, 그 임과의 사이는 바로 뭐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죠. 됐습니까? 그죠? 자, 계속 봅시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그래서 나 하나 젊어 있고 님도 오직 나 하나만을 사랑해 주시니. 계시다가 옛말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노여 없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전혀 없구나라는 거죠. 그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평생에 원하여되 내가 한평생에 바라는 것은 한대되자 하였더니. 그래서 한대되자라고 하는 거는 현대말로 하면 함께 살자 이런 뜻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소망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자는 임과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자 했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남고. 그래서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이 말은 화자는 지금 임과 어떤 상태다? 임과 뭐한 상태다? 외롭게 두고 그리워한대. 그치, 바로 화자의 현실은 바로 뭐다? 임과 이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자의 소망과 현실도 역시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망래가의 화자라고 비교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대상과 지금 현재 이별한 상황, 대상이 부재한 현실이라는 점은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견에 올랐더니. 자, 광안견 밑줄 칩시다. 그렇죠? 자, 광안견은 원래는 뭐냐면 옥황상제의 궁궐입니다.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를 가리키겠어?
누가 있는? 그치, 바로 실제로는 바로 뭐다? 임금, 계신, 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치? 그 말은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원래는 하늘나라에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 그치?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적강 모티브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요. 안 배웠어? 관동별곡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관동별곡 다 배웠다면서, 그치? 거기서 보면 화자가 항상 뭐라고 나와? 자기는 하늘나라에 있는 신선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그치? 바로 똑같이 이거는 일종의 정철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철문학에서는 항상 이제 정철은 도교 사상에 굉장히 좀 심취해 있었나 봐. 알겠지? 그래서 화자를 이렇게 사미인국이나 송미인국처럼 여성으로 그 설정을 하면은 화자는 하늘나라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선녀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관동별곡과 같이 남성 화자, 바로 그냥 자기 자신이 화자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화자인 경우에는 하늘나라에 있던 신선이었는데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나라, 이 상학적 세계에서 형이 하학적 세계로 내려오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적강 모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항상 그 정처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엊그제 님을 매셔이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즉 이거는 바로 임과 함께 하던 과거의 모습이지. 그쵸? 자, 그런데 그더내 어찌하여, 그래서 그 뒤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는 바로 원래는 인간계를 나타내고, 알겠습니까? 자, 작품 그 외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은 이거는 바로 화자가 화자의 유배지, 기록상으로는 전남 창평이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계에 내려오니라는 거. 그래서 임금과 헤어지고 어떻게? 자기는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다? 현재의 모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다? 그쵸,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올 적에 빗은 머리, 이곳에 내려올 때 빗었던 머리가 허트런 지 3년일세, 흐트러진 지 3년이 지났구나. 즉 내가 유배 온 지 얼마나 됐다? 그쵸, 이게 바로 유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연지분 있네만은, 그죠? 얼굴에 화장을 하는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를 위하여 고의할 구, 누구를 위하여 꾸밀 것인가? 꾸며서 보여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여기서도 역시 서리법을 쓰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이 연지분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는 바로 뭐다?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물론 요즘이야 남자도 화장을 하는 시대지만, 그치? 이때 당시에는 여성만 화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성 화자를 앞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음에 맺힌 실은 첩첩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맺혔던 실은 첩첩이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짓는 것은 한숨이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로구나. 바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꾸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인생은 유한한데 삶은 끝이 있는데 시름도 그지 없다. 시름은 끝이 없구나. 여기서도 역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꾸, 하지만 내용은 반대가 되는 대조가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거야. 그래서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영량이 때를 알아서,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그래서 가자마자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나도 알지 않아. 그래서 듣고 보고 그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분사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범위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동풍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자, 내용을 보면 동풍이 동쪽에서 바람이 문득 불어와 적설 쌓여있는 눈을 흐트러낸대. 그 말은 계절이 언제다? 겨울? 그치, 이제 흩어내고 이제 녹인다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첫 번째고, 이거는 봄을 나타내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풍이 문득 불어와 적설 쌓여있는 눈을 흐트러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요. 그래서 창밖에 심어둔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날은 추운데 암향은 무사이고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암향, 은은한 향기는 무슨 꽃의 향기? 그치, 바로 이 매화의 향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암향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전 작품에서, 그것도 양반이 쓴 작품에서, 알겠습니까? 매화, 소나무, 대나무, 그쵸? 이런 꽃들은 뭘 상징한다? 그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암향은 바로 뭐다? 사실은 화자의 충성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쫓아. 자, 그래서 황혼의 달이 떠서 벼맡에 비치니 베갯머리를 비추니라는 거야. 그치? 고전 작품에서 해달 북극성은 누굴 상징한다? 왕? 그쵸, 임금을 상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 작품에서 거기다가 작가가 양반이야. 그치? 그러면은 그 작품에 나오는 해달 북극성은 99% 임금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황혼의 달이 떠서 베갯머리를 비추니, 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그러니까 화자도 그거를 보면서 님이신가 아니신가 하고 님을 떠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그럼 여기서 너는 바로 뭐다? 매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님이 매화꽃을 보고 어떻다 느끼실고 어떻다 생각하실까?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본사 2 여름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꽃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그래서 이제 꽃도 졌고, 그치? 나뭇잎이 나면서 온 세상이 푸릇푸릇해졌대요. 그러니까 계절이 언제가 되었다? 그쵸? 이것도 역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두 번째고, 바로 여름을 나타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위 정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다. 여기서 나위랑 슈막이 뭐냐면은 그 사극 같은데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하거든요. 왜 그 왕비 방이나 이런 여자의 방에 보면은 4대부 이상 가문의 여자의 방에 보면은 방 가운데 약간 반투명한 커튼 같은 게 쳐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은 그 커튼을 사이에 두고 남자와 여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당시에는 이제 유교 사회다 보니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공간을 분리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얘기하는 나이와 슈막은 바로 그 커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커튼 뒤가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있대요. 커튼 뒤가 비어있대. 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바로 이거는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왜 옛날에 여왕들 아프면은 진맥할 때도 어이가 그 팔에다 실을 매달아가지고 커튼 같은데 밖에서 이렇게 실로 진맥하잖아, 그렇지? 바로 그때 쓴 커튼이 요런 그런 나위 슈막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부용을 걷어놓고 부용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공작을 수놓은 그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 시름한데 가뜩이나 시름도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여름은 낮이 길고 밤이 짧잖아.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원앙금 버여놓고 원앙을 수놓은 비단천을 펼쳐놓고 오색선 풀터내어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서 금장에 견하이셔 그냥 자도 아닌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님의 옷 지어내니 자 님의 옷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이거는 바로 뭐다?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주는 소재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님한테 입히려고 오시니까 그냥 천도 아닌 원하는 수놓은 비단천을 그렇죠? 그것도 한 색깔로 실이 아니라 5가지 색색의 실을 가지고 그것도 그냥 자도 아닌 금으로 된 자로서 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어내니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그렇죠? 벽식은커녕 솜씨는커녕 벽식조차 가졌구나라는 거. 즉 내가 옷을 잘 지었다 못 지었다? 지었다. 잘 지었다. 그렇지. 솜씨는커녕 벽식 또한 갖추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만큼 내가 옷을 잘 지었대. 즉 자신의 솜씨를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서는 좀 자폭 나르시즘이 심했던 사람인가 봐요. 관동별국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지? 자, 산호수 지게 위에 그래서 님의 옷을 보냈는데도 그냥 지게도 아닌 산호 보석으로 꾸며놓은 그런 지게 위에 그냥 함도 아닌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그래서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자 올려봅시다.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을시고 산인지 구름인지 멀기도 멀구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과 나 사이에 산인지 구름인지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모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이거는 임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자의 입장에서 간신을 상징한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임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더라. 바로 임과의 정서적 거리감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천리 만리길에 그래서 천리 만리 굉장히 먼 길에 역시 정서적 거리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라셔 찾아갈 곳 누가 찾아갈 것인가? 니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해서 뭡니까? 그게 도착하거든 그 항을 열고 나라 생각하고 이미 반겨주실까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룻밤 서리김에 자 서리가 내렸대요. 계절이 언제다? 가을입니다. 서울에는 가을에 내려요. 알겠죠? 서리는 주로 이제 일교차가 커야 생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잘 안 생기고 오히려 겨울은 생각보다 잘 안. 겨울에는 주로 언제 생기냐면은 왜? 우리 너도 안경 끼니까 알지?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확 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일교차가 심해야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리는 바로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 세 번째 감을 드러내는 소재 세 번째 바로 가을이죠. 그죠? 그래서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냈지.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간대. 실제 우는 사람은 누구겠어? 지금 임과 떨어져 있으니까 화자가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러기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은 대상인 거죠. 실제로 울고 있는 사람은 화자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만약 기분이 좋아서 어때? 기러기가 노래하면서 간다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 기분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 위로에 혼자 올라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령 거둔 말이 수정으로 만든 달을 거두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되니. 자, 여기서는 달과 북극성을 다 보고 있어. 그렇지? 역시 누구를 상징한다? 그렇지, 임금을 상징합니다. 해와 달, 북극성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와 달은 당연히 낮과 밤에 볼 수 있잖아, 1년 내내, 그지? 그 북극성은 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관측되는 별이에요. 북두칠성은 알겠지?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 그 작품에서 해, 달,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되니 님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화자도 바로 님이라 생각하니까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청광을 피워내요. 자, 청광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역시 이것도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주는 소재 두 번째죠. 그래서 맑은 빛을 피워내어서 봉황루에 붙이고죠. 여기서 봉황루도 원래는 옥황상제가 기거한다는 누각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누가 사는 궁궐? 그렇지, 임금이 사는 궁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이 이제 관동별곡하고 엮기 제일 좋은 줄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밝은 달빛을 피워서 그 뭡니까? 그 봉황루에 붙여주고 싶구나. 누구에 걸어두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춰요. 파랑은 온 세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비추게 해서 심산궁곡을 점납같이 맹구소서. 그래서 깊은 산 깊은 골짜기를 대낮처럼 만드십시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심산궁곡, 저 아까 얘기했듯이 깊은 산 깊은 골짜기죠. 자,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죠, 선생님이 고전 작품에서 해, 달, 북극성은 주로 누구를 상징한다? 임금 상징한댔잖아, 그렇지? 근데 깊은 산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든 달빛이든 잘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다? 소외받는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줄이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바로 뭐다? 임금의 선정, 선한 정치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화자의 처지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 유배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임금의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은 누구라 생각되겠어?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바로 뭐다? 자신의 복귀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 관동별곡 배웠다니까 요거 알아두면 정말 좋을 거예요. 아마 이것과 관련된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알겠죠? 자, 관동별곡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관동별곡과 비교를 해보면, 자, 요거 기억날지 모르겠네. 음해의 이온 풀을 다살과 내어 살아. 요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아니에요? 배웠다면서? 실망인데? 알겠지? 자, 여기서 보면은 음의 이온풀, 현대말로 하면은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관동별곡에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뭡니까?
관동지역을 맡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의 그늘진 벼랑의 시든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뭐로 해석을 하냐면 바로 뭐다? 화자 자신이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 다짐 이런 걸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이 침상공국을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의미가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도 다른 점은 뭐다? 주체가 다르죠. 여기서는 임금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고 여기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비교하는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주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수능 모의고사에도. 알겠지? 다 적었어요? 그렇지?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건곤이 회색하여, 그쵸? 온 세상이 색을 잃어서 백설이 한 빛인제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한 가지 색깔이라는가? 그러면 백설은 흰 눈이 내렸다는 건 계절이 언제다? 겨울. 그치,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네 번째로 이거는 바로 겨울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삼위인국의 큰 특징을 알 수 있죠. 바로 삼위인국의 시상 전개 방식은 바로 계절의 변화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하고 있다.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죠.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개된다? 화자가 이동을 하면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알겠죠? 물론 공간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를 수반하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공간의 이동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작품은 이렇게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도 특징이니까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온 세상이 색을 잃어서 흰 눈이 하늘빛 색깔인데 사람은커녕 날새도 그쳐있다. 그래서 사람은커녕 나르는 새도 그쳤구나. 쇼샹남반도 쇼샹남반은 바로 소상강 남쪽이라는 뜻인데 원래 소상강은 중국의 고사에 등장하는 전설의 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뭐다? 화자가 있는 유배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소상강 남쪽도 치움이 이렇거든. 추운 게 이 정도인데 옥루고처야. 옥황상제가 있는 뭡니까? 성이야. 바로 임금 계신 성이야. 그치? 더욱 일러 무사말이 더욱 일러 무엇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조선시대 수도가 어디야? 한양, 바로 서울, 중부에 위치했어요. 그쵸? 화자가 지금 유배해 있는 곳은 전남, 창평, 전라남도가 이쪽에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도상으로 봤을 때 화자가 있는 곳이 더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특징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내가 있는 이곳이 훨씬 임금 있는 곳보다 남쪽이라서 더 따뜻한 곳인데 여기도 이 정도 정도 추운데 임금 있는 곳은 여기보다 더 북쪽이니까 더욱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즉 더 추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죠. 자, 양춘 네모치고 별표 칩시다. 자, 모청 비친 해를 그죠? 초가집 지붕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옥황상제 누각에 올리고 싶구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을 나타내주는 소재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임금이 따뜻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홍샹을 님이 차고 붉은 치마를 앞에 차고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홍샹 동그라미 칩시다. 역시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소재 두 번째죠. 뭐 몇몇 선생님은 아까 앞에 있었던 옷을 지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원앙금 오색션이고 바느질 도구도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한 소재다라고 얘기하는 쌤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많이 보긴 해요. 근데 그거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붉은 치마를 앞에 차고 물론 요즘이야 남자도 치마도 입는 시대지만 이때는 여자만 치마를 입었죠. 그래서 치수를 반만 걷어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서 일모슈둑에 해가 다 저물어가는 대나무 숲에서 햄가림도 하도 할샤 근심 걱정도 참 많기도 많구나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다 끝나가죠. 자, 다른 해 수입이여 짧은 해 쉽게 지고 긴 밤을 고추 앉아. 그래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겨울은 이제 낮이 짧고 밤이 길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청등 걸음 곁에 푸른 등 걸음 곁에 전공후 놓아두고 전공후는 악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전공후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여 턱 받고 비겨신에서 꿈속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시야. 앙금은 이제 원앙금침, 원앙을 수놓은 이불이거든요. 원래 원앙은 부부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이불이 차갑대. 임이 있다 없다. 그치, 바로 이거는 임의 부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앙금도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사의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사를 봅시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옛날엔, 지금이야 하루가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그 12간지에 따라서 2시간씩 하루를 12대로 나눴거든요. 그죠? 그 말은 하루도 12대라는 건 하루 종일. 그 다음 한 달도 30날인 것은 한 달 내내 이런 뜻이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거는 그리움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적은 것 생각 마라 이 시름 니자 하니. 그래서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을 이자고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쳤으니.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고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그리움이 편작이 여리오다 이 병을 어찌하리. 그래서 편작은 바로 뭐다? 뛰어난 명의를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입니다. 알겠죠? 대유가 뭐냐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물로 그 개념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걸 대유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전에서 의술이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화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치? 근데 화타는 실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야. 아까 얘기 나왔던 유비조조 한우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고 굉장히 침술에 능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의사를 화타로 대표해서 표현하잖아. 그치? 그렇듯이 편작도 역시 실제로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의사고 굉장히 뛰어난 의사였대요. 그렇죠? 근데 그 뛰어난 의사를 대신해서 편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편작이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낫게 할 수 있다 없다? 그치. 왜? 내 병은 상사병이니까. 그치? 자,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아,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구나. 차라리 쉬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자, 범납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가 되겠대요. 바로 이거는 화자의 분신이죠. 송민곡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송민곡에서 보면 뭐야? 뭡니까? 처음엔 끌려가. 차라리 쉬어디어 나버리나 되어이셔 인계신창하에 번듯이 비추고 싶구나. 차라리 죽어서 그 뭡니까? 떨어지는 달빛이 되고 싶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화자의 분신 첫 번째였죠. 그랬더니 강녀가 위로를 하면서 얘기하죠. 각시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십시오라고 해서 구준비가 돼서 차라리 더 다가가라 하면서 화자의 분신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화자의 분신이 범나비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 그래서 가는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나래로. 그럼 여기서 향은 바로 앞에 있었던 매화 향기를 나타내고 이것은 바로 과자의 충성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향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해서 님에게 내 충성심을 알리고 싶구나. 자, 님이야 몇 글자야? 님이야. 그렇지. 날인 줄 몰아서도 몇 글자? 7글자. 그쵸. 내님조차려 5글자. 하노라. 그쵸. 그래서 시조의 중장과 음수율이 같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님은 나인지 몰라도 나는 어떻게? 님을 쫓아가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 작품의 첫 행과 호응을 하죠. 첫 행의 내용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난 거야. 즉 태어날 때도 님을 쫓아 태어났으니까 죽어서도 어떻게 하겠다? 님을 따르겠다. 거의 본투비 스토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행과 호응을 하게 되면은 바로 뭐다? 태어나서부터 죽어서도 님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충신 연주 시사 작품 바로 사미인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관동별곡과도 이어지는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에 송미인곡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이 이어져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 하면은 꼭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작품 바로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과정. 자, 여기서 과자가 오이과자입니다. 오이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이를 바라보는 일종 정자에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오이밭을 바라보는 정자.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배경설하고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고려 이제 의종 때 이야기인데, 고려 의종 때 이제 정서가 신하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의종의 좀 총애를 받았었나 봐. 근데 이때도 역시 정서도 다른 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의종이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일단 먼저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 있어라. 그럼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부산 동네 지역이었어요. 알겠죠? 부산이었어요. 알겠죠? 지금도 부산 동네에 가면 정과정 시비가 있는데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지금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겠지? 근데도 어쨌든 정과정 시비가 거기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고려 시대에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과만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도 보면은 공무원들 혹은 학교들 보면은 국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5, 6년에 한 번씩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도 그 공무원들이 한 지역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나 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지역에 딱 처음 부임을 하면은 오이씨를 하나 딱 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오이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큰 오이가 맺힐 때까지 그래서 오이가 가득 찬다고 해서 과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가득 차게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아간대요. 그러니까 한 2, 3년 걸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이를 딱 심었다가 그 오이가 가득 차면은 다른 부임지로 옮아간다고 해서 과만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지? 그래서 정서도 지금 바로 그 임금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네로 유배를 갔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그때 풍습에 따라서 오이를 심은 거야. 근데 오이가 가득 찬데도 그 임금이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안 부르니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이밭에서 오이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짓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제목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충신 연주 지사의 효시 시작의 작품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런 게 선지에 굉장히 자주 잘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봅시다. 내 님을 그리자와 문이다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님은 역시 누구를 가리킨다?
그치, 바로 임금. 그 중에서도 고려 의종을 가리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님을 그리워해 우니 산적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산적동새가 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님을 그리워해서 운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 말은 산적동새가 바로 뭐다?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된 대상? 그치,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까 3인곡에 있었던 바로 뭡니까? 기러기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동별곡에도 감정이입이 쓰인 부분이 있죠. 바로 뭡니까? 산에서 바다로 갈 때 뭡니까? 그 산에서 바다로 넘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뭡니까? 흐르는 맑은 물과 숲 여러 가지 각가지 소리로 우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역시 감정이 그런 면에서도 연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적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라는 거죠.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으. 그래서 아니며 그것이 거짓인 줄을 그 다음에 여기서 아으는 여운구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얘기 안 했네. 이 작품은 하나 적어놓읍시다. 바로 향각의 고려가요입니다. 그래서 얘는 향가와 고려가요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여운구를 쓰는 점은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은 잔월효성이 알아시니다. 저 하늘에 뜬 달과 별이 알고 있습니다. 즉 내 결백을 누가 알고 있다? 달과 별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결백을 아는 존재이고 일종의 바로 뭐다? 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혹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잖아. 그렇지? 화자는 하늘을 보면서 뭐야? 내 행동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를 판단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 하늘과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누가 안다? 저 하늘의 달과 별이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알겠죠? 자, 넋이라도 님은 한된 여자라 아으. 그래서 영혼이라도 혼이라도 임과 함께 살고 싶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으도 역시 여운구죠. 알겠습니까? 자, 벽이 시더니 니러시니까. 그래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죠.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나는 잘못도 허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뭐다? 화자의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말이 신적. 그죠? 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스르뿐겨 아으. 스르뿐겨. 이거는 슬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우도 역시 영구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두 줄은 아직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해석이 안 된다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좀 붙인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그게 붙여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했다. 이렇게 변형시킨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봅시다. 자,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 그래서 님이 나를 참아 잊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원망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소니마 할 때 아소 밑줄 치고 별표 칩시다.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향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 즉, 바로 뭐다? 19채 향가, 후렴구 혹은 낙구의 감탄사를 계승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향각의 고려가요, 향가의 특징과 고려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향가에서 고려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님이시여 도람 들으샤 배우소서. 그래서 직접 들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복귀를 받았네요. 이런 점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었던 뭡니까? 심상궁곡을 점락같이 맹구소서 했을 때 두 번째 의미로 해석했을 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미인곡과 전과정을 통해서 충신 연주지사를 쭉 살펴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건 혹시 좀 이해가 잘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